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갈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경제 침탈에 대해서 오늘 배울 내용은 아이고야. 잠시만요. 오늘 배울 내용은 경제 침탈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대응했는 걸 보게 될 건데 그 전에 경제 침탈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제 침탈을 크게 1870년대와 1880년대와 1890년대와 그리고 1900년대로 나눠서 봤습니다. 1870년대는 주로 개항지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1880년대 가장 큰 특징 뭐였죠, 여러분들? 내륙으로 들어와서 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였죠, 여러분들. 1890년대 가장 큰 특징은 돈이 되는 모든 것들, 즉 이권을 빼앗아가는 내용들을 봤었다라는 거고요. 1900년대의 가장 큰 특징 모습은 일본이 금융과 토지를 빼앗아가는 모습들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관련된 조약들도 봤었습니다. 조약들도 봤었다는 거죠. 대양지와 관련된 조약들은 뭐가 있었는가? 조일 수호조규, 조일 수호조규 부록, 조일 무역 규칙도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내지통상과 관련된 조약 하나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게 뭐였죠? 조약을 물어봤습니다.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는 내지통상이라는 혜택이 있었죠. 이 혜택을 다른 나라들도 균점,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뭐죠, 여러분들? 최혜국 대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최국 대우로 인해서 청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각국의 나라들이 내지통상의 혜택을 얻었다라는 거고, 자, 저기, 이권 침탈 관련해서는 청일 전쟁 이후에 이권 침탈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였고요. 대표적인 게 철도 관련된 게 있었고요, 광산 관련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산림 채벌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금융 토지 약탈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금융은 먼저 첫 번째로 화폐 정리 사업이 있었죠. 화폐 정리 사업이 있었고요. 토지 관련해서는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통해서 빼앗은 토지들을 관리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침탈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그거에 대해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내용이 뭐냐? 상권을 지키고자 한 상권 수호 운동입니다. 상권 수호의 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잠시만요. 먼저 좀 지우고 좀 진행할게요. 어? 왜 안 지워지지? 잠시만요. 렉이 걸리네요. 일단 모두 지울게요. 자, 상권을 수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회사를 설립해서, 즉 회사 설립하는 방법, 다른 방법은 투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는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회사라는 게 있고요. 참고로 상회사는 상업회사를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상업회사, 상회사입니다. 그리고 제조 관련된 회사, 해운, 바다로 운송하는 회사, 그리고 금융 관련된 회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회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평안도에 만들어지는 대동상회라고 했습니다. 대동상회. 그리고 서울에 만들어진 장통상회라는 두 개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관련해서는 종로직조사, 한성재직회사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윤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사라는 곳과, 그 다음에 1900년에 만들어진 대한협동 우선 회사라는 게 있었어요. 일단 시기적으로 좀 다르죠. 1893년, 1900년대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회사 설립을 통해서 외국 기업들의 침탈에 대해 우리는 대응하고 했다는 거고, 금융업 같은 경우에서는 조선은행이라는 게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고, 참고로 대한천일은행은요, 현재
우리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서 깊은 은행입니다. 여러분, 은행이에요. 자, 한편 투쟁운동은요, 한성의 상인인 시전상인. 시전상인은 뭐냐? 우리의 전통 상권이다. 전통 상권이라고 보시면 전통 상권. 어디 있는 거냐면 종로에 있었던 전통 상권인 시전 상인이 있습니다. 이 시전 상인들은 철시, 즉 시장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시장 업무를 안 하는 거예요. 투쟁하다가 결국에는 함께 힘을 맞춰서 힘을 모아서 한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단체가 뭔가? 한국중앙총상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함께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외국 상인한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상회사 관련된 글이 하나 있어요. 사료가. 자,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아래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안도 평안도 사람들이 상회를 만들었대. 평안도에서 만든 상회가 뭐다, 여러분들? 그게 대동상회였더라고. 대동상회. 그리고 한성에서 설립한 회사가 뭐다? 한성에서 만든 게 장통상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 설이라는 유길준이 말합니다. 요즘 서양에서도 회사를 설립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 설립이 뭐하다, 여러분들? 회사 설립이 중요하다. 또는 필요하다. 회사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1880년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188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왜 1880년대부터 해서 계속 상권을 수호하고자 노력을 했냐라는 거 도대체 왜? 왜 그랬을까? 이제는요. 도대체 왜 why 왜 상권을 수호하고자 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1880년대부터 왜 상권 수호하고자 했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한다면 여러분들 1880년대 시기에 우리 그 침탈 관련해서 어떤 게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경제 침탈 관련해서 1880년대 있었던 경제 침탈 가장 큰 사건 경제 침탈 내용 부분. 그쵸, 여러분들 대답하고 있죠? 다 들려요,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내지통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지통상. 내지통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지통상이 뭐였나요, 여러분들? 내지통상이. 내지통상. 내지통상은 말 그대로 개항지 밖으로 나가서, 어, 개항지 밖으로 나가서 내륙 도시로 들어와 상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외국 상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지 통상이 규정됐던 것은 무슨 what 사건 이후였나요, 여러분들? 무슨 사건 이후? 내지 통상으로 규정된 거는 바로 임오군란이었던 임오군란. 임오군란 이후에 무슨 조약 맺었죠? 우리가 청나라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상권 수호를 왜 하게 되었는가? 상권 수호 왜 하게 되었는가?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으면서 어떤 혜택이 주어졌다, 여러분들? 내지통상의 혜택이 주어졌다는 거죠. 내지통상. 이 내지통상에 따라서 외국 상인들은 어디를 밖으로? 개항지 밖으로 나가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개항지 밖으로 상업 활동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상인들은 어떤 문제를 겪었다? 그 결과 상권을 침탈당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이 침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한 단체를 만들어서 투쟁도 진행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이 되시나요? 좋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배울 내용 무엇인가?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보게 될 겁니다.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 자, 먼저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곡물이 계속 흘러나갔습니다. 언제냐면 1876년부터 해가지고 1880년대 초반까지 쭉 흘러나갔습니다. 왜 흘러나갔어요, 여러분? Why? 왜? 그리고 배운 내용과 한번 배운 거와 연계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나갔을까요? 면세, 관세를 면제해준다 관련된 게 뭐였죠, 여러분들? 조일, 무역, 규칙과 관련된 거죠. 조일, 무역, 규칙 관련해서 곡물, 곡물이 유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죠. 즉, 곡물 가격이 저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렴했으니까 우리 한반도의 쌀이 계속 어디로? 일본으로 일본을 넘어갔었다라는 거예요. 자, 쌀이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면요. 쌀이 계속 빠져나가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쌀은 주식입니다. 항상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수요가 있는 품목입니다. 항상 수요는 계속 있는데 지금 쌀이 빠져나감으로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뭐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누가 힘들어요? 일반 평민들 삶이 어려워지게 되죠. 평민들 삶이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세금을 거둘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돌고 돕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요. 돌고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부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외교를 통해서 조약을 개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하나요? 문제되는 조약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바로 조일 무역 규칙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는 게 뭐냐? 조일 통상 장정으로 개정하고 여기에 곡물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습니다. 그 조항이 뭔가? 바로 방곡령이라는 규정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방금 설명한 것을 우리 학습지에 있는 표로 싹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곡물 유출 막기 위한 노력을 왜 했는가? 뭔가? 바로 곡물 가격 폭등이 있다는 거죠. 곡물 가격 폭등이 있다는 거고, 그 곡물 가격은 왜 올랐는가? 바로 일본 상인이 곡물을 다량으로 매입했다는 거고, 그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는가? 조일 무역 규칙에 있는 어, 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규칙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서 일본 상인들은 곡물을 다량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거고 구매하면서 어떻게 곡물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가? 바로 이 조일 무역 규칙을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 개정한 게 뭐냐? 조일 통상 장정이었다는 거고 여기에 어떤 규정이 들어갔다? 방곡령이라는 규정을 넣었다는 거예요. 곡식이 나가는 걸 막는다. 곡식이 나가는 것을 막는 방공령 규정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조일통상 장정에. 그래서 이 방공령 규정에 따라서 70여 차례를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1889년 함경도 관찰사였던 조병, 잠시만요. 좀 더 비읍을 좀 예쁘게 써볼게요. 조병 답이 아니라 조병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병식이 통보하고 실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이고 왜 넘어갔냐? 하지만 일본은요. 압박을 놉니다. 어떤 압박?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27일 전에 또는 28일 전에 또는 30일 되기 전 6시간 전에 만약 방공령을 선포하지 않았냐? 우리의 약속한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철회하라고 압박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방공령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 입은 액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배상하라 라고 하면서 방공령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금융재정의 장악에 대해서 대응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 부르는가?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부르는 국채 보상 운동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국채 보상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메가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메가타가 어, 추진했던 게 뭐냐면 금융 장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화폐 정리 사업이었죠. 금융 장악을 위해서 화폐 정리 사업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빌려오는 것도 합니다. 우린 이거를 차관이라 하죠. 차관. 자, 정리하게 되면요. 일본은 금융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메가타가 두 가지를 했다. 뭐를? 화폐 정리 사업도 하고 차관도 도입했었다라는 거야. 자, 이 중에 차관이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 아주 많이 들고 왔더라.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들고 오게 되면서 상환, 즉 갚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노예가 되죠, 여러분, 노예. 종속이 됩니다. 돈을 못 갚으면 영원히 종속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한 상황이어서 일본과 협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정부는 할 수가 없으니 누가 하게 됐는가? 정부는 외교권 상실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했는가? 바로 민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민간인들이 함께 한 운동이 뭔가? 그게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국채보상 운동은 몇 년 일어났냐? 여러분들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국채보상 운동은 1907년에 전개된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재정 장악의 대응 어떻게 했다? 국채를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었다는 거죠. 1907년에. 그 배경은 뭐냐? 바로 막대한 차관 도입을 강요했다는 거. 누가? 메가타가. 자, 이때 도입한 돈이 얼마나? 1,300만 원이란 거. 지금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돈으로는 거의 몇 조, 수십조가 되는 돈, 수십조가 되는 상당한 막대한 돈입니다. 자, 이런 돈이 국채 형성되는데 국가에서는 할 능력이 없었다. 외교권 상실해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누가 했다? 민간에서 했다. 그 민간도 어느 지역에서? 바로 대구라는 지역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대구의 서상돈, 김광재 등이 나오죠. 등이 제의하며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고 대구에서 시작한 운동은 한성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된다. 확산됩니다. 이 확산되면서 만든 단체가 뭔가? 국채 보상 기성회라는 전국구 조직이 만들어진다. 전국구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전국구 확산이 되면서 남녀노소 각계각층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참여했었다는 거고 여기 특징적인 건 뭐냐? 대한매일신보가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일본 배척운동 이게 우리는 다른 말로 배 다 지워버렸네요. 자, 우리 이거 뭐라 하냐면 어, 배일 운동이라 부른다. 배일 운동. 일본을 배척하는 간주해서 탄압을 했다는 누가 당시에 실질적인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곳은 정부라기보다는 기구는 통감부였다. 통감부가 탄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좋아요. 자, 이게 바로 국채보상 운동을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한성에는 국채보상 기성회, 한성, 서울이죠. 국채보상 기성회라는 것을 발기하는 자가 있다. 그 뒤에는 기독교 청년의 대한자원인 단체가 있고, 궁중에서 암암리 동조 보내는 것 같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대한매일 신보도 이를 고취하고 있어. 의연금을 내는 자가 많다. 그 목적은 한국 정부 부담하는 일본의 국채 1,300만 보상이 있다고 표방하나 국권 회복을 의미하는 베일 운동에 말할 나위도 없다. 누가 기록했어요? 일본이 기록했죠. 일본은 이걸 어떻게 봤다, 여러분들? 베일 운동으로 봤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탄압했다. 그래서 탄압했다. 누가? 통감부가
이 운동을 배일, 일본을 배척한 운동으로 규정하고 통감부는 탄압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거를 한번 한 판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려는데 여기에 그런 기능이 없죠. 그렇다면 음, 일단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빠이.